차가운 겨울바람이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가차없이 실내로 파고들었다. 이서연은 굳은 손으로 바코드 스캐너를 쥐고 방금 들어온 손님의 물건을 능숙하게 계산했다. 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밀가루와 버터, 그리고 달콤한 설탕 생각뿐이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파티스리를 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자 희망이었다. 손님이 던지듯 내려놓은 동전을 계산기에 넣으며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된 아르바이트였지만 꿈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견딜만했다. 그녀의 가족은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낮에는 작은 카페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교대 시간이 되자 서연은 동료에게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섰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얇은 코트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길, 허기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오늘 그녀의 저녁 식사는 아까 편의점에서 폐기 직전에 반값으로 산 온기가 겨우 남은 단팥빵 하나가 전부였다.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 쓰레기통 옆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빠르게 지나쳐갔다. 서연 역시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의 떨리는 어깨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이 혹독한 추위에 저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얼마나 추울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저녁 식사인 이 빵 하나도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신 역시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을 굳혔다. 고작 빵 반쪽으로 해결될 허기는 아니었지만 외면하고 지나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손에 든 빵 봉지를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빵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더 큰 쪽을 그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과 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따뜻할 때 드세요. 그녀는 남자의 더러운 손 위에 빵을 올려놓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자신의 길을 갔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기분이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남은 빵 반쪽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 그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골목에 홀로 남은 남자 강태문은 손에 들린 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YS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대한민국 경제계의 냉혹한 승부사로 불리는 그가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오늘 저녁에도 숨막히는 정략결혼 이야기로 그를 압박하는 할아버지와의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사람들의 위선과 탐욕에 신물이 난 그는 일부러 가장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로 나섰다. 세상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거나 동정했고 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진심 어린 눈빛이나 조건 없는 친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조하던 그의 앞에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저녁 식사였을 그 빵을 주저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온정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팥 앙금과 부드러운 빵의 식감이 입안에 퍼졌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을 맛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손에 들린 빵 반쪽보다 더 강렬하고 의미 있는 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여자가 사라진 골목 끝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낡은 신발과 지친 어깨 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육중한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비서가 황급히 내렸다. 그는 강태무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강태무는 남은 빵을 소중하게 감싸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CEO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김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방금 저 골목으로 사라진 여자 찾아내. 이름, 나이, 가족, 직업, 빚 문제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김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무의 명령은 언제나 절대적이었다. 그가 왜 거리의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묻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차 안에서 강태무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YS그룹의 미래를 위해 라이벌 기업인 태성그룹의 딸 최유라와 결혼하라고 성화였다. 사랑 없는 결혼, 서로의 이익만을 탐하는 관계. 그는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진실된 무언가를 갈망해왔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어쩌면 그 실마리를 찾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정을 베푼 여자. 그녀라면 자신의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의 지긋지긋한 정략결혼 문제를 해결해줄 완벽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다음 날 이소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밤샘 아르바이트의 피로가 차에 가시지 않은 몸을 이끌고 카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반죽을 하고 오븐에 빵을 구우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 빵이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은 바로 그날 오후에 일어났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앞에 동네의 낡은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정중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소연 씨 되십니까?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김비서였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신데 저를? 그녀는 혹시 빚쟁이들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남자의 태도는 위협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김비서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YS그룹 비서실장 김영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YS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기업이었다.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YS그룹에서 저에게 무슨 일로?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비서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YS그룹의 회장이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일까? 그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무엇에 홀린 듯 김비서를 따라 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여의도에 위치한 YS그룹의 본사 빌딩이었다.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 앞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그녀는 김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다. 무겁고 거대한 문이 열리자 도시 전체가 발 아래에 펼쳐진 듯한 거대한 통유리 창이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 익숙한 뒷모습에 서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어젯밤 골목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 하지만 지금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깊고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 안에는 서늘한 권위까지 서려 있었다. 다시 보게 되는군, 이소연 씨. 강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열어봐. 그의 명령에 서연은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결혼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결혼 계약서 갑 강태무, 을 이서연, 계약기간 1년, 계약 조건 법적인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대외적으로 완벽한 연인을 연기할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을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계약 만료 시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걸?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내게 줬던 빵 반쪽 그 값이라고 해두지.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제야 어젯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고작 빵 반쪽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그녀의 삶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결혼 계약서, 새 하얀 종이 위에 박힌 검은 활자들이 이서연의 눈앞에서 비현실적으로 춤을 췄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심하며 다시 한번 서류의 제목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마치 악질적인 몰래카메라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무를 노려보았다. 지금 저를 데리고 장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젯밤 제가 드린 빵 반쪽이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라도 했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게 당신 같은 부자들의 유희인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똑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이런 식의 희롱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무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감각하고 냉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모욕이라니 오해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진지한 사업 제안이야. 그는 테이블을 돌아 자신의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수조 원짜리 계약을 논하는 것처럼 진지했다. 사업 제안이라고요.
결혼이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죠? 서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였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신성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눈앞에 이 남자는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울의 마천루들을 훑고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왔다. 나에게는 이 결혼을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사업이 아니면 뭔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YS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탐내는 여자들은 줄을 섰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돈과 권력을 보고 달려드는 하이엔에 불과해. 나는 그런 여자들을 믿지 않아. 그들은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지. 그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머물렀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나누어 주었어. 그 눈빛에는 탐욕이 없었다. 내가 찾던 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 계획에 동참하되 선을 넘지 않을 사람. 계약이 끝나면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의 가난과 선량함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강태무의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개어절하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인생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 친절은 판매용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 만큼 비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모욕적인 제안을 1초라도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강태무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서연 25.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현재는 지방에 거주. 본인은 명문대 제과제빵학과를 다니다가 학비 문제로 중퇴. 현재 편의점과 카페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가족의 총 부채, 사채 포함 약 3억 원. 내가 틀렸나?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현실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읊어대고 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밤낮으로 일해서 그 빚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10년, 20년. 그때가 되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파티스리를 열 수 있을까? 꿈을 쫓기엔 현실이 너무 무겁지 않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절망적인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을 흘리곤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에 동의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당신이 내 뒷조사를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고 내 꿈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그에게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강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계약서는 가져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도록. 하지만 명심해.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그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되는 김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서연 씨. 하지만 서연은 그의 제안을 차갑게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이숨 막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YS그룹의 건물을 빠져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거대한 빌딩을 뒤로하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강태무라는 남자의 오만한 얼굴과 그가 던진 모욕적인 제안, 그리고 그녀의 현실을 꿰뚫어 보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태무는 서연이 내팽개치고 간 계약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돈에 눈이 멀어 덥석 계약에 응했다면 그는 오히려 실망했을 것이다. 그녀의 그 당돌하고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야말로 그가 그녀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였다. 재미있는 여자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댔다. 최유라처럼 길들여진 온실 속 화초와는 전혀 다른 거친 들판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야생화 같은 여자. 그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했다. 그는 그녀가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난이라는 현실은 때로 세상 그 어떤 강한 신념보다도 더 무서운 법이니까.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좁은 자취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마치 격렬한 전투라도 치른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강태무가 했던 말들은 더욱 선명하게 뇌리를 맴돌았다. 당신의 꿈을 쫓기엔 현실이 너무 무겁지 않나. 그녀는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에는 그녀가 미래에 열고 싶은 파티스리의 모습과 직접 개발한 레시피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노트를 넘길수록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것일까?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를 보자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것이었다. 당장 다음 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비워야 한다는 협박과 함께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부모님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밤낮으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찼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강태무의 얼굴과 그가 내밀었던 결혼 계약서가 떠올랐다. 을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라는 문구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신념과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김 비서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명함이 아니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러 가는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녀는 결국 그 위험한 계약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해야만 했다. 밤은 길고 고요했지만 이서연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고 천장에 어른거리는 어둠은 곧 닥쳐올 가족의 불행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수없이 뒤척였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구할 것인가. 두 개의 선택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우며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다. 날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마침내 지친 몸을 일으켰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여명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선택이든 해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김 비서의 명함과 그 옆에 펼쳐진 낡은 레시피 노트에 동시에 머물렀다. 한쪽은 냉혹한 현실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득한 꿈이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이내 전날 들었던 차분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철 비서실장입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이서연입니다. 회장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곧 모시러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어제와 같은 검은 세단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 풍경을 보는 것도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YS그룹 본사가 아닌 시내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어제의 위압적인 회장실과는 다른 좀 더 사적인 분위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강태무는 이미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제 그녀가 내팽개쳤던 결혼계약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다시 올 줄 알았어. 강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롱이나 비웃음이 섞이지 않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건조한 말투였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분노나 반항심이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체념과 단호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계약하겠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저도 회장님의 완벽한 약혼녀가 되어드리죠. 1년 동안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태무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그는 턱짓으로 계속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첫째, 이 계약 결혼에 대한 진실은 제 가족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그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거라고만 아셔야 해요. 둘째,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내어 제빵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예요.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외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요구하지 않아요. 허연은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강태무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의 조건 모두 수용하지. 그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당신 가족이 빚을 진 그 대부업체 태성 파이낸스라는 곳이지.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악독한 사채업자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강태무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태성그룹 최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 순간 서연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최유라, 강태무의 정략 결혼 상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가족이 겪은 불행 뒤에 그녀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이 계약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당신 가족에게 접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태성그룹이 그런 식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약자들을 쥐어짜는 데 능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지. 강태무의 설명은 그녀의 마음에 있던 작은 망설임마저 지워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자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소리 없는 저항이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 을 이서연이라고 적힌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그녀의 지난 날들이 조각나 흩어지는 것 같았다. 서명이 완성되는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공식적으로 끝을 고했다. 강태무는 그녀가 서명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만족감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사들였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부채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지금 당장 이서연 씨 가족의 부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김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스위트룸을 나갔다. 이제 방 안에는 서연과 태무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굳은 채로 앉아 있었다. 강태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낡은 자취방에서 살지 않아.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가게 될 거야. YS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 그런 허름한 곳에 사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방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빚이 전부 해결됐다고.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전액 다 갚아줬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치른 대가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잘 됐네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통화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 방식이었다. 잠시 후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온 김 비서가 서연을 안내했다. 이제 이서연 씨의 새로운 거처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강태무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김 비서를 따라 나섰다.
그녀가 앞으로 살게 될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살던 좁은 자취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과 시설 이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내일부터는 이서연 씨의 스타일링과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방문할 겁니다. 공식적인 약혼 발표 전까지 준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아파트를 떠났다. 홀로 남은 서연은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제 가난한 제빵사 이서연이 아닌 YS그룹 회장의 약혼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화려하지만 거짓된 삶의 막이 이제 막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침구와 은은하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어제까지의 그녀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다. 이 호화로운 공간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1년간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받은 세입자 혹은 잘 꾸며진 인형에 불과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이미 집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소개한 전문가들이었다.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화법 전문가까지 마치 하나의 팀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냉정하게 평가했다. 서연은 알몸으로 사람들 앞에 선 듯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꾹 참아냈다.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였다. 변신은 혹독했다. 스타일리스트는 그녀가 가진 몇 안 되는 옷들을 보더니 가차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YS그룹의 예비 안주인에게 이런 옷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개의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서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들로 치장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에티켓 교육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걷는 자세, 앉는 자세, 식사 예절, 심지어 미소 짓는 각도까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교정 대상이었다. 허리를 꼿꼿이 펴십시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뒷골목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닙니다. 강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제로 지워나가는 기분이었다. 며칠간의 집중 교육이 끝난 후 강태무가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는 완벽하게 변신한 서연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강태무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YS그룹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또한 그와 그녀가 어떻게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거짓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연기해야 할 대본이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워두어. 특히 할아버님 앞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강태무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YS그룹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고 그녀의 순수한 예술적 감성에 끌렸다는 이야기를 주입시켰다. 그녀가 제빵사가 아닌 무명의 예술가 지망생이었다는 설정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그 거짓된 이야기를 외웠다.
그녀의 뛰어난 암기력과 차분한 태도는 강태무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강태무의 할아버지 강민국 회장을 처음으로 뵈러 가는 날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이었다. YS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강민국의 집이었다. 육중한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거대한 역사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고한 소나무들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을 닮은 듯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태무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긴장한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날 믿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대청마루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강민국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맞았다. 네가 태무가 말한 그 아가씨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넘쳤다. 서연은 연습한 대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강민국의 집요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과 성장 배경, 그리고 태무와 처음 만났던 순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강태무와 함께 연습했던 대본대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강민국의 날카로운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내일 저녁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 태성그룹 초회 회장 댁도 함께할 게다.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떤 아이인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 강민국의 말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그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의미였다. 식사 내내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연은 간신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된 가족 식사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다. 강민구 회장과 강태무, 그리고 태성그룹의 최 회장과 그의 딸 최유라까지. 최유라는 서연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유일한 주인공이라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유라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머, 처음 뵙는 분이네요. 어느 댁 영예이신지. 저희 사교계에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의 배경을 문제 삼아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 집안은 사업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외부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대처에 최유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화제를 꺼냈다.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태무 오빠 정도 되는 사람의 옆자리에 있으려면 보통 능력으로는 안 될 텐데. 그녀는 서연이 변변한 직업도 없는 여자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강태무가 먼저 나섰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는 장래가 촉망되는 아티스트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특별한 눈을 가졌지. 내가 첫눈에 반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댔다. 두 사람은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유라의 얼굴이 질투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일어서는 척하다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서연의 하얀 드레스 위로 와인을 쏟았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그녀의 눈에는 사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여자라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놀란 표정 없이 조용히 냅킨으로 드레스를 닦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유라 씨. 붉은 와인은 열정을 상징한다고 하던데 오늘 드레스에 멋진 그림이 그려진 셈 쳐야겠네요. 그녀의 재치 있는 대답에 딱딱했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 강민구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최유라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고 오히려 서연이 주목받게 되자 분을 사귀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최유라의 교묘한 공격과 서연의 침착한 방어, 그리고 그녀를 감싸는 강태무의 날카로운 방역이 쉴 새 없이 오고 갔다. 서연은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얼마나 살벌하고 위선적인 곳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 화려한 연기를 마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친 숨을 내쉬었다. 강태무가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잘했어. 그의 칭찬은 짧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게 회장님이 사는 세상인가요?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웃으면서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세상. 숨 쉬는 것조차 힘드네요. 강태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어둠이 내린 도시의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 그녀를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굴욕을 맛본 최유라는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감히 근본도 없는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꿰차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서연의 배경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완벽하게 연기된 모습 뒤에는 분명 추악한 진실이 숨어있을 터였다. 다음 날 최유라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 책임자를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불렀다. 그녀는 두둑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차갑게 명령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가족, 친구, 학교, 과거의 행적, 빚 문제까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그녀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약점이야. 책임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챙겨 사라졌다. 이제 보이지 않는 추적의 그물망이 서연의 주위로 촘촘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편 강태무는 할아버지의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 서연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두 사람의 공식적인 데이트 일정을 잡았다. 대중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우리는 완벽한 연인이어야 해. 사소한 행동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의심을 사서는 안 돼. 강태무는 서연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한 거대한 연극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첫 번째 공식 데이트 장소는 YS그룹이 후원하는 현대미술관이었다. 그들의 거짓 신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였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긴장 풀어. 그리고 날 봐.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미술관 안에서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작품을 감상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점차 작품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한 무명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버려진 고철들을 이용해 만든 거대한 날개 모양의 작품이었다. 사람들은 그저 난해하다며 지나쳤지만 서연의 눈에는 상처 입고 녹슬었지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간절한 날갯짓이 보였다. 이 작품 슬프지만 아름답네요. 모두가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 속에서도 저렇게 날고 싶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감상평에 강태무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작품을 그저 자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시선은 그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의 공개적인 만남은 계속되었다. 클래식 음악회, 자선 파티 오페라 공연 등 강태무는 철저히 비즈니스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지만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파티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아첨하기 바빴지만 그녀는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는 또한 서연이 보기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낯선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고 교묘한 질문에도 재치 있게 응수하며 자신의 품위를 지켰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강태무는 그녀가 계약관계라는 현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점차 그녀에게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강태무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고 불렀지만 그녀가 본 그는 언제나 일과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고독한 남자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늘 혼자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끔씩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그의 완벽한 갑옷 아래에 숨겨진 인간적인 연약함을 발견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강태무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자선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서연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가 막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가자 넓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오븐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며칠 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주방 사용을 허락받아 작은 마들렌을 굽고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강태무가 묻자 서연은 살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냥 스트레스도 풀 겸 마들렌을 좀 구워봤어요. 냄새가 너무 진했나요? 그녀는 갓 구워낸 황금빛 마들렌을 식힌망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버터와 레몬의 향긋한 향이 집 안가득 퍼져나가며 차갑던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강태무는 잠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를 살짝 묻힌 채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꾸며진 인형이 아닌 진짜 이서연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멋쩍게 웃으며 마들렌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맛이라도 한번 보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단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내민 마들렌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운 케이크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은은한 레몬 향과 달콤한 버터의 풍미가 퍼져나갔다. 그 순간 강태무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병으로 몸이 약했던 그의 어머니가
가끔씩 구워주던 레몬 케이크의 맛.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그 맛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추억의 맛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냉철한 CEO의 가면이 잠시 벗겨지고 상처받기 쉬운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왜 그러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태무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케이크와 맛이 비슷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김비서에게조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의 말에 서연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 서린 깊은 그리움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기가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의 갑과 을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우유 한 잔을 데워 그에게 건넸다. 따뜻한 우유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녀의 작은 배려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계약이나 연기가 아닌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의 꿈에 대해, 강태무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려한 거짓의 성 안에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진실된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동안 최유라의 복수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후 흥신소 책임자가 그녀에게 중간 보고를 해왔다. 이서연의 과거를 추적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명문대 제과제빵학과를 다니다 중퇴했고 최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거액의 사채를 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익명의 독직에 의해 전액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를 듣는 최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그랬군. 감히 천한 빵쟁이 주제에 아티스트 행세를 하며 나를 속이려 들어. 그녀는 이제 승리를 확신했다. 이서연의 추악한 과거와 거짓 신분, 그리고 돈 때문에 강태무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까지. 이 모든 것을 터뜨릴 완벽한 무대만 있으면 되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다음 주에 열릴 YS그룹의 대규모 자선 파티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서연의 가면을 벗겨내고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YS그룹의 연례 자선 파티는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해 사교계의 가장 큰 행사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우아한 음악에 맞춰 거짓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서연은 강태무의 팔짱을 낀 채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눈부신 실크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며칠 전 주방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계약으로 묶인 딱딱한 관계 속에 아주 작고 따뜻한 틈이 생긴 것 같았다. 강태무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끔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YS그룹의 새로운 안주인 후보의 등장이었다. 서연은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연습한 대로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들 앞으로 최유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의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아주 상냥하고 교양 있는 미소를 띤 채 서연에게 아는 체를 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려요. 그녀의 칭찬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서연은 잠시 경계심을 풀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조소를 놓치지 않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녀의 칭찬에 감사를 표했다. 잠시 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경매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최유라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작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무대 위로 집중되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 좋은 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녀는 강태무와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 모두 태무 오빠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찾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티스트 이서연 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서연 씨의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답니다. 최유라의 말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강태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최유라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유라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리고는 마치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듯 소리 높여 외쳤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서연 씨는 사실 미술학도가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제과제빵사를 꿈꾸던 학생이었어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았다고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파티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내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와 억지로 참는 듯한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녀의 가족이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태무 오빠를 만날 시점에 맞춰 기적처럼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그 빚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어 서연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신분을 속이고 돈을 노려 재벌 3세에게 접근한 천박한 사기꾼. 그녀의 이마에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댔고 강민국 회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 속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최유라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강태무를, 그리고 이 계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예상 밖의 행동에 당황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최유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깊게 심호흡을 한 그녀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네, 방금 최유라 씨가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당당하게 시선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저는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꿈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따뜻한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파티시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려워져 편의점에서 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제 과거가 그리고 제 꿈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지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가난이 죄가 되거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과거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제가 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냐고요. 강태무 씨는 그런 저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을 보아주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든 접시 위에 케이크를 만들든 다른 사람을 위해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마음은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제 자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파티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은 강하고 솔직한 여성이었다. 그때 강태무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고 싸늘한 눈빛으로 객석을 훑었다. 이서연 씨의 강인함과 정직함, 그리고 역경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이유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진실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YS그룹의 후계자인 저 강태무에게 말입니다. 그의 선언은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두 사람의 굳건한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만 낳은 셈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국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의 당돌하지만 진솔한 모습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손자의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강태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경악과 침묵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파티장을 걸어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닌 승자의 퇴장이었다. 자선 파티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 겪었던 격렬한 폭풍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차가운 공기 속에 떠다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잠시 후 강태무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미안함.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표정 대신 깊은 안도감과 복잡한 심경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이야말로 감사해요. 마지막에 제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전 정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서연 역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늘 밤 두 사람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단단한 동맹이 되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진실된 위기의 순간을 함께 극복하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강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딸이 공공연하게 망신을 당하고 YS그룹과의 정략 결혼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재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감히 내 딸을 모욕해 강민국 그 늙은 여우와 애송이, 손주놈이 내 뒤통수를 쳐 최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빠 이대로는 못 살아요. 이서연 그 천박한 계집애를 내쫓고 태무 오빠를 되찾아 주세요. 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도끼였다. 최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인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이제 애들 장난은 끝났다.
YS그룹이 가장 아파할 곳을 제대로 찔러주마. 강태무 그 녀석이 애지중지하는 신사업을 짓밟아 버릴 테니. 최 회장의 복수는 빠르고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타겟은 YS그룹이 사운을 걸고 론칭한 프리미엄 호텔 체인 디 엘리시안과 그 안에 포함된 플래그십 파티스리 브랜드였다. 디 엘리시안은 강태무가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최 회장은 조직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디 엘리시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디 엘리시안의 파티스리는 위기에 직면했다. 인터넷에는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식의 조작된 후기들이 넘쳐났고 최고급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홍보와는 달리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심지어 디저트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 기사까지 터져나왔다. YS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무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강태무의 집무실은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끝없는 비상대책회의와 보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식자재 납품업체를 조사하고 주방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레시피는 완벽했고 파티시에들은 국내 최고 실력자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물은 형편없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주방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런 강태무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계약상 자신이 그의 사업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그녀가 가장 잘 아는 제빵 분야와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태무에게 제안했다. 제가 혹시 디 엘리시안의 주방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강태무는 피로에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거길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전문가들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레시피나 경영 보고서 같은 건 볼 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밀가루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버터의 향을 코로 맡을 수 있어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강태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김 비서에게 말해둘 테니 내일 아침에 가보도록 해. 다음 날 서연은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논란의 중심이 된 디 엘리시안의 센트럴 키친으로 향했다. 거대한 규모의 최첨단 시설이었지만 주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주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영진처럼 보고서를 보거나 직원들을 닥달하지 않았다. 대신 주방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밀가루를 한 줌 집어 손으로 비벼보고 버터 조각을 떼어 맛을 보았다. 그리고 파티시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몰차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최고급 설비, 값비싼 재료, 숙련된 인력. 하지만 서연의 예민한 감각은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최고급이라는 버터는 풍미가 어딘지 모르게 부족했고 유기농 밀가루의 입자는 균일하지 못했다. 파티시에들은 레시피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자부심이 아닌 기계적인 의무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식자재 보관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분명 최고급 유럽산 유기농 밀가루 포대였지만 포대를 묶은 실의 박음질 패턴이 그녀가 알고 있던 정품의 것과 미세하게 달랐다. 또한 버터가 담긴 상자의 인쇄 상태도 조악했다. 일반인이나 기업의 검수팀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오직 이 분야에 깊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간파할 수 있는 차이였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정품 식자재가 입고된 후 값싼 저급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체 조사나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문제가 터졌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다. 모든 물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몰래 교체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곧장 강태무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그에게 쏟아냈다. 문제는 레시피나 직원이 아니에요. 식자재가 중간에서 바퀴치기 되고 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태성그룹과 손을 잡고 의도적인 사보타주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회의에 참석해 있던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태무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팀이 몇 날 며칠을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그녀가 단 몇 시간 만에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녀의 전문적인 식견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능한 파트너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보안팀을 동원해서 물류팀과 주방관리 책임자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해 모든 CCTV 기록을 분석하고 그들의 최근 계좌,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반드시 쥐새끼를 잡아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태무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감탄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 그의 낮은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울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 연인이 아닌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눈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강태무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YS그룹의 내부 감사팀과 보안팀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서연이 지목한 단서를 바탕으로 그들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고 신속하게 용의선상에 오른 직원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사무실의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고 수백 시간 분량의 CCTV 영상과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이 스크린 위를 쉴 새 없이 오갔다. 서연은 더 이상 호화로운 아파트에 홀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무의 요청으로 그의 집무실 옆 작은 회의실에 마련된 작전 상황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기업의 복잡한 서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용의자들의 표정 변화나 행동 패턴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어내는 데는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직감을 발휘했다. 그녀의 존재는 차가운 데이터 분석에 인간적인 통찰력을 더해 주었다. 강태무와 서연은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늦은 밤 샌드위치로 간단히 저녁을 때우며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고된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싫지 않았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다. 계약이라는 껍데기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다.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다. 며칠 만에 내부 배신자의 꼬리가 잡혔다. 디엘리시안의 물류 담당 매니저와 헤드 셰프였다. 그들의 개인 계좌로 최근 몇 달간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포착되었다. 돈이 송금된 곳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태성그룹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증거를 확보한 강태무는 즉시 두 사람을 소환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두 남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비서가 그들의 계좌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눈앞에 펼쳐놓자 이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태성그룹의 최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식자재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돈에 눈이 멀었던 헤드 셰프는 더 큰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태성그룹의 지시를 받고 디 엘리시안의 재고 관리 시스템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고 고백했다. 단순한 식자재 바꿔치기를 넘어 YS그룹의 신규 레시피와 식자재 공급망 정보, 그리고 향후 사업 전략까지 통째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닌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태무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가 경쟁사의 손에 노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평생 YS그룹을 일궈온 할아버지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강태무와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강태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평소보다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만에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에 잠겨 있었다. 최 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님과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완벽한 갑옷에 가려져 있던 상처 입은 영혼이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다. 회장님 탓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비열한 배신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로 잡으면 돼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위로에 강태무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자신을 지탱해주고 가장 힘들 때 길을 찾아주었던 여자. 계약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녀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들의 관계를 더 이상 거짓된 틀 안에 가둬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은 전부 진짜예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역시 언제부터인가 회장님을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강태무는 조용히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감 섞인 숨을 내쉬었다. 거짓된 관계는 마침내 끝이 나고 진실된 사랑이 그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내부의 배신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최 회장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배신자들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했다. 최 회장과 산업 스파이 행위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강태무와 서연은 머리를 맞대고 방역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 회장이 설치한 스파이웨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YS그룹이 곧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최 회장이 그 미끼를 물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 태성그룹 역시 눈독 들이고 있던 사업이었기에 최 회장은 분명 이 정보를 이용해 YS그룹을 방해하려 할 것이었다.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강태무는 일부러 여러 차례 거짓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위조된 사업계획서를 내부망에 업로드했다. 모든 것은 스파이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태성그룹에 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김 비서로부터 기다리던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저희가 흘린 거짓 정보를 이용해 현지 파트너사에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무대만 남았다. 강태무와 서연은 회의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YS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집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듯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업 간 상생 및 공정경쟁 관행 검토라는 모호한 안건 아래 YS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핵심 임원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특별 참관인 자격으로 초대된 태성그룹의 최 회장과 최유라도 함께하고 있었다. 최 회장 부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사회가 강태무의 경영 실패를 질책하고 디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일부러 서연을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 강태무가 무너지고 이서연이 쫓겨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회의 시작 시각이 되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무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의 이서연이 함께였다. 이사진들은 이사도 아닌 그녀가 왜 이 중요한 자리에 배석하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강태무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석에 앉았다. 그의 할아버지 강민국 회장 역시 깊이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밥에 오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무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최근 디 엘리시안 프로젝트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이사님들의 우려가 크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최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강태무의 다음 말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하지만 저희 내부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닌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내부 배신자들의 자백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두 직원은 태성그룹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자신들의 범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있었다.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최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저들이 돈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이야.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강태무. 그가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강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배신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법무회계팀의 보고서였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자금의 흐름은 결국 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최종 승인권자는 바로 최 회장 자신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경악과 의심으로 바뀌어 최 회장에게 쏠렸다. 궁지에 몰린 초 회장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조작이야 전부 YS그룹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음모라고, 이런 가짜는 증거로는 어림도 없지. 최유라 역시 아버지를 거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맞아요. 이건 전부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나타난 뒤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녀는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리려 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최유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강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마지막 증거가 남았습니다, 최 회장님. 그의 말과 함께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최 회장이 동남아시아 파트너사와 통화하며 YS그룹의 거짓 리조트 사업을 방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YS그룹의 내부 정보를 어떻게 빼냈는지, 그리고 경쟁 입찰에서 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때 제게 무서운 포식자로 군림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최유라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와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잃었다. 그녀가 믿었던 세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최유라 씨, 여기서 천박한 것은 제 출신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최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더 이상 그녀는 최유라의 공격에 상처받는 약자가 아니었다.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진들을 향해 선언했다. YS그룹은 오늘부로 태성그룹과 최 회장을 산업 스파이 업무 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 회장의 편에 섰던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고 그를 외면했다. 회의는 강태무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강태무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이 최 회장과 최유라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문이 열리자 복대는 이미 연락을 받고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부녀는 이제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범죄자로 전락하여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남은 강민국 회장은 말없이 자신의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엄격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태무가 자신을 뛰어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조용히 강태무의 곁을 지키고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존중의 의미를 담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 모든 승리의 진정한 열쇠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길고 치열했던 싸움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최 회장 부녀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초라하게 사라진 후 이사회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었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민국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영과 태무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아닌 따뜻하고 진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먼저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 늙은이의 편협한 시선으로 잠시나마 아가씨를 의심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네. YS그룹을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에게 정말 큰 결례를 범했어.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노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강민국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아니, 아가씨는 그 이상을 해냈어. 태무 저 녀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지. 이제야말로 내 손주 녀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짝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그는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손주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인정했다. 그는 이어 강태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장하다, 내 손자. 오늘 너는 단순히 사업상의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칭찬에 강태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비로소 할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한 명의 독립된 리더로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태성그룹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최 회장은 구속되었고 태성그룹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잃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YS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강태무의 단호하고 윤리적인 위기대처 능력은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고 디 엘리시안 호텔은 정직한 디저트라는 명성을 얻으며 예약이 폭주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강태무와 서연은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딸의 결혼 소식에 놀라면서도 사위가 될 강태무의 듬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차마 계약 결혼과 기업 간의 암투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본 부모님은 눈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강태무의 집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강태무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이제는 빛바랜 결혼 계약서였다. 수많은 사건들을 함께 겪어온 지금 이 종이 한 장은 아주 먼 옛날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강태무는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쭉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시원섭섭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태무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찢어버린 계약서 대신 아주 작은 벨벳 상자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서연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종신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보자 그 안에는 법률 용어 대신 사랑의 서약들이 적혀 있었다. 제1조 평생 서로의 유일한 파트너가 된다. 제2조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제3조 언제나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제4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한다. 서연이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강태무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벨벳 상자를 열어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보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당신의 마지막 빵 반쪽을 나누어 주었지만 나는 당신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차가운 세상을 구원해준 당신의 진짜 남편이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1년 후 파리의 작은 골목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거리에 서연의 오븐이라는 이름의 작은 파티스리가 문을 열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창 안으로 갓 구운 빵 냄새가 손님들을 유혹했다. 가게 안은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얀 요리사복을 입은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를 연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꿈을 이룬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파티시에의 모습이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태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의 남편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는 그녀가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건넸다. 오늘도 우리 아내 가게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네. 강태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 덕분인데요. YS그룹 회장님이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시니 홍보가 저절로 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달콤하고 자연스러웠다. 한 손님이 그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두 분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서연과 태무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빵 반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인생 전부를 나누는 온전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차가운 겨울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온정은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사랑의 결말로 완성되었다.